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이 첫 번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2월 중에 형사재판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이례적으로 동시에 두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먼저 짚어보도록 하면요. 헌재가 이 다음 달 13일까지 총 8번의 변론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이제 4번 남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 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가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서 변론 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각 양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들을 채택을 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상태가 어땠는지 당시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나가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증인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은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 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다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30명의 증인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에서 그중에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많은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만큼 지연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절차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헌재가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채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의 방어권 내지는 내가 다퉈보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한다면 헌재도 어느 정도는 그 의견을 수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이 몇 명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헌재의 결론에 얼마나 이제 빨리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주 2회, 이번 주는 설 연휴에서 좀 넘어갑니다만 다음 주 화목, 그 다음 주 화목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신속심판 방침에 따라서 기일이 끝나고 나서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변론 기일이 끝나고 한 2주 뒤쯤에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번에도 사실 쟁점이 그렇게 뭐 복잡한 그런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쟁점별로만 그러니까 논의가 되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 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심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하는 그 기간 자체는 길지만 하지만 이러한 결정문을 쓰는 그 헌재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더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쓰는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과연 파면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8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이 재판관들이 수기의 절차를 거쳐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2주의 시간은 갖고 그 결정문을 써내려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요, 이 국회 측이 후보로 정한 헌법재판관 최상목 대행이 이제 2명만 임명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 위헌 여부의 결정을 다음 달 3일에 내리게 되는데 헌재가 여기서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절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헌재가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의 이 임명을 통해서 사실상 한 명이 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재는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9명의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다들 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명한 다음에 바로 절차에 투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리가 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와중에 한 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추가로 임명된다면 그대로 들어와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고요. 9명이서 결국에는 심리를 해서 6명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 못한 동의를 얻어서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되느냐 이 이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충분히 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그 결정권은 최상목 대행에게 오로지 달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 어제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이 접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유혈 사태도 없고 인명사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강조한 배경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일단은 법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 위한 발언보다는 사실 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다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따져봤을 때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반드시 유혈 사태가 있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다치는 그러한 뭐 인명 피해가 있었어야만 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리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행위가 있었느냐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쳤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자를 비롯해서 아니면 본인이 사실 아직은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계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비상계엄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경고성으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인명피해라든지 누군가가 뭐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또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변론기일에서도 이런 관련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엄 상태가 오래 갈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 발언 역시도 뭐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반드시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사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즉 예. 지금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뭐 사령관이나 아니면 군, 경 관계자들이 증언을 하는 데에 따르면 그 증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본회의장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다. 나는 어차피 국회의 그러한 정상적인 권한을 할 수 있게끔 존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서 내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국회가 곧 계엄 해제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해올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본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도 이것이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러한 비상계엄이 얼마 가지 못할 걸 알았고 나는 국회의 기능을 결코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법리적인 의견도 개진 일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라든지 수사기관 또 법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인적 증거, 사람의 입을 빌려서 어떤 설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인용 기각 4대4 결정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이 탄핵 난발을 계엄의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재는 국회의 소추 자체는
탄핵 남용이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 탄핵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사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탄핵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그리고 이 해당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결국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위법한 행동이 탄핵을 될 정도인가, 그러니까 파면을 당할 정도인가, 이 부분을 헌재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위가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쟁점의 하나인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국회가 가지는 기능을 본인들이 남용한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한이자 권리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표를 던져서 소추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절차상의 위법이라든지 위헌적인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국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있어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헌재가 과연 이 사람이 탄핵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 아닌가만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난 일요일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은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석을 청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절차 하나하나마다 다퉈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이 기소가 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헌재법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헌재의 그러한 절차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이중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그리고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이 어떻게 유죄로 되느냐 무죄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라고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하지만 다만 헌재 입장은 이 헌재법이 재판관들이 반드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의견을 내서 만약에 이것이 평의를 통해서 어떻게 의견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보석 역시도 아마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석방이 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일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석 신청에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고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걸 감안하자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석 신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석의 경우에는요, 뭐 보증금을 납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조건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받아들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저에 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거지로 그러한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모르겠지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보석이 인용된다면 그럼 관저로 가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뭐 법원에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그래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소유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소유지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 기소를 한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 그 재판을 유지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개개인의 판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입증의 이제 절차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요. 입증의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들을 신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물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재판관들을 법관들을 설득하는 절차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 기소를 한 이후에는 공소유지의 절차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한 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더라도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러한 구속을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게 한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이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사실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의 입장은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을 수사를 했을 때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대로 이제 구속 상태로 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는 입증에 성공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소하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 수사 당시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 관련 범죄를 수사를 했는데 넘길 때는 이 혐의를 빼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이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에서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범죄가 없는 상태였던 맞습니다. 거죠?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결국에는 기소를 하게 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내란죄로 이렇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나를 기소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수사 절차다라고 계속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도 치열하게 다퉈질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아니라 전직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아마도 바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별건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소를 하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다른 재판부를 통해서 이렇게 별건으로 진행하는 방법 다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